네. 예, 전국에 계신 백이성 역사 강사의 또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여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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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두 번째 만나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힘들었죠. 지난 3년 내가 그러고 강의가 다 끊어져 가지고요. 예? 제 정치적 성향을 아니까 말이죠.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와이프가 생활 전선에 나갔어. 그래 내가 지금도 모든 짜증을 내가 다 받고 있어 내가 지금. 이제 기회가 열리실 겁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까? 위기를 넘어 기회로. 아, 그러면은 작년에 이미 기회를 잡은 우리 임장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 일단 기대에 찬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먹고, 네. 네, 하나씩 먹고. 첫 인사는 저희가 대선 시작하기 전에 국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대선을 마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오늘 첫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야, 저는 말이죠. 우리 특히 임창희는 애 셋의 아버지입니다. 미래 에셋 아시죠? 미래 에셋 펀드. 맞잖아. 미래 에셋. 했었나요? 네. 미래 에셋을, 그러니까 지금 에셋을 키우고 있는 몇 살이죠? 6학년, 5학년, 3학년입니다. 아, 그 6학년하고 3학년은 내하고 똑같네. 네. 가운데 5학년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들입니까?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입니다. 아, 딸, 아들. 네. 우리는 딸.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골고루 사춘기가 와서 힘들겠어요. 예. 그래도 서로가 잘 의지해서 예. 또 잘 하고 있어서. 그게 교과서적인 대답하지 마세요. 네. 예, 여러분, 이 40대 애 아빠 두 사람이 사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감정이 참 남다릅니다. 그럼요. 남다릅니다. 이번 대선의 우선 결과부터 우리가 네. 하나 보겠습니다. 요 뒤로 돌아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재명 당선을 축하합니다. 네? 당선을 축하합니다. 네. 자, 이재명 기호 1번 1728만. 이게 대박이라 하더라고. 1700만 표. 네.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직선제 대통령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딴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1639만 표. 그거보다는 거의 한 90만 표 가까이 더 얻었죠. 네. 네.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이분이 48.91%. 근데 어떻게 49.42% 네. 넘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과반수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 너무 좋았죠. 부산 울산에서 그게 부산 울산에서는 안 넘어가지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내가. 여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됐다 치고 이준석 우리 전 국민이 환호했어. 이준석 네. 개혁신당의 주의사기라든지 저 누구야 걔 누구야 이선정 그 다음에 김성열이 이런 애들 김두수 김두관 김두수 전하람 이런 애들 빼고는 전부 다 환호했어. 8.34%. 나는 근데 여기 보면은 291만 표죠. 네. 불안하더라.
300만 표 넘으면 어떡하지? 막판에.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막판에 열리기 때문에 저 이준석 표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휴 250만 표 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자, 임창휘는 네. 이준석이가 저 10%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선 대선이 시작할 때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를 대표하고 있고 지금의 이제 정치에 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대선을 지나오면서 특히 토론을 보면서는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준석과 비슷한 애들이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그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야?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저희 두 아버지들이, 여러분, 딸을 가진 아버지들 아닙니까? 첫째가 딸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딸인데,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정말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에요. 볼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전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매우 심각하게 잘못했다. 그럼요. 네, 특히나 그러한 단어와 이쪽은 좀 떼고. 예. 그 단어와 어휘가 대선 토론에서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실 그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해야 되는 자리에 굉장히 잘못된 어휘와 단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살에 텔레비 토론에 초청돼가지고 3번 다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풍토에서. 그럼 자기가 그 기회를 얻었으면은 정말 잘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거리가 많았어요. 아니 지는 그러면 젓가락이 외교안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걸 했나?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맨 첫 번째 경제, 그 다음 사회, 그 다음에 정치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야. 트럼프와의 협상을 미리 가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미국 유학생, 우리나라의 유학생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대사를 보내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말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거를 다 안 하러, 그거는 다 안 해. 안 하고, 차마 입으로 올리기도 싫은 그따위 개소리나 하고 있는. 그래 놓고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금. 강사님도 아시겠지만 청년 정치인이 대선에 나오고 대선 토론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기회에 기존의 정치, 기성 정치가 다루지 못했던 주제 또는 미래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시작하고 열고 거기에 열띤 토론을 해야지만 사실 그렇지.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 또 청년 강사? 역사 학자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기회였거든요.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이죠.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새로운 주제도 아니고 거기다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런 토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임창희 도의원께서는 아직 TV 토론을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광역 도의원은 TV 토론을 안 합니다. 광역 단체장부터, 기초 단체장부터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우리가 TV 토론을 기대해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금 이제 이름은 바뀔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그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오늘 내일 바뀐다.
근데 그렇게 의결이 쉽게 날까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의결이 쉽게 안 날 거다. 한동훈계에서 막, 하고 반대하면 이거 어떡할 건데. 그래.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임장희 의원에 뭘 공격할지 몰라요, 지금. 그럼 그 공격에 다 대비가 돼 있습니까?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두려워하는 공격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미래 가치가 정말 우리 사회와 적합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고 준비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러한 이준석 그 후보가 젓가락 앵기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렵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전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애들도 다 같이 앉아서 보고 있는 곳에 어떻게 그따위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따위 발언을 해도 찍어주는 291만 7,523명은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뭘 보고 찍은 거예요? 뭘 보고? 나는 이해도 안 갈 뿐더러 일말의 용서도 안 됩니다, 지금 저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하버드라는 하대학, 그러니까 하대학, 하대학, 아래 하대학, 이거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요번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지 아십니까? 4명이라고 하면 후보를 말하는 하버드 대학교에 4명. 잘 모르겠어요. 1. 한떡수. 여러분. 한떡수. 그 다음 2. 강용석. 네, 여러분. 3. 이준석이.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리박스쿨의 조정후이. 여러분. 요렇게 4명이 되겠어요. 한덕수, 강용석, 이준석, 조정훈. 네. 여러분, 이준석, 조정훈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는 신념을 배반했고, 하나는 정당을 배반했죠. 더불어시민당으로 올라와서. 아니 근데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그런 행보가 가능합니까? 현역 정치인인 임창희 의원한테 묻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민주당으로 올라와서 국민의힘으로 뭐 갔다든가 뭐 개혁신당으로 갔다든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개혁신당으로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국힘으로 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또 가치가 큰... 개혁신당으로 갔다는 것도 이제는 좀 돌아오거나 그분들은 도태되거나 뭐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치계에 단호하지 못한 나는 완전 칼처럼 단호하다면은 여기는 뭐 그럴 것 같지야. 그러나 이준석은 용서가 안 돼.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발언은 예. 그 이쪽도 아예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좀 평화롭게 나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얘기를 하자고 모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하고 똑같이 강경한 사람 같으면 이게 사장 남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장 남천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와 하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투표율 보시겠습니다. 자, 2.4%, 5.7%, 9.2%. 저는 여기서 이게 9.2%가 딱 나오는 순간 이번에도 80% 물 건너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딱 조금만 보시면 이게 9.2% 가는 순간에 79.4%가 이미 그려지더라니까. 요번에 재외국민 투표가요 79.25%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79.25%가 되지 않겠냐. 와. 이게 9.2%가 딱 되는 순간에 이게 10.2%였으면은 80% 넘어갔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추세선으로 보면은. 예. 네.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냥 여기 22.9%를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사전선거, 선상투표, 부재투표 다 반영돼서 62.1%. 여기에서 한번 안도를 했어. 61%였으면 더 안 됐어요. 다 합쳤는데 62%야. 그러면 한번 가보자 했는데 0.6%가 모자라서. 아쉽죠. 저 0.6%만 채워졌으면, 예? 저 0.6%만 채워졌으면, 가반도 넘었겠죠. 이 49.42%도 채워졌습니다. 50%가 됐어요. 도대체 어디서 0.6%가 빠진 걸까요? 우선 저 역시도 강사님과 같이 80%가 넘기를 너무나 기대를 했어요. 정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기대해야 되겠지? 그쵸. 개혁신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기대하겠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언론들이 정치는 나쁜 것, 관심 가지면 안 될 것, 회의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국민들도 정치하면은 나랑 나의 삶과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아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제대로 된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셨거든요. 네. 저는 그 마음이 투표로 반영돼서 뭐 80%를 넘기자. 그래서 80% 넘기자. 그러면 정말. 80% 안 되게 나는 전추의 한입니다. 여러분 49.42% 딱 0.6% 비지 않습니까? 1%만 투표 더 했어도 이거 오늘 제가 임창희를 불러서 야 봐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80%를 넘길 수 있는 국민들이야. 여러분 사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80% 대선 투표에서 80%를 넘게 찍지 못하는 나라에서 정치평론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저는 좀 이런 낯이 간지럽습니다. 대선 투표는 80%를 넘어야 됩니다. 뭐 어제 김종대 의원 같은 분들이 79.4%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투표 의무제가 있는 호주 같은 데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나온다니 그래도 아쉬워 나는. 그래도 너무 아쉬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국민적 관심과 염원이 이 투표에 모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또 아쉬운 건 이번 대선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도 80%라는 그 어려운 선을 뛰어넘어서 정말 울고 싶다 내가 정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권영국 후보는 0.98%로서 좀 모냈습니다. 1.3%대를 기대했는데 출구조사대로 이준석이가 7.7%가 나오지 못하면서 0.98%, 1.3%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의당을 원내에 진출시켜 놨더니 유호정, 장혜영 이런 애들이 지 멋대로 했잖아. 지 멋대로 그냥 뭐야 이거 칼 들고 나와가지고 노란 옷 입고 나와서 지가 우마 서먼이라고 킬 비리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 권영국 후보한테는 사람은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권영국 후보에게 이준석 후보가 대신 물었습니다만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서 이준석한테 이재명 후보에게 갔지 않습니까? 갔습니다만 사람들은 표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에 송진호 후보, 이 사람은 진짜 장난이죠. 장난으로 끝까지 뛰었죠.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예,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의 선거 총액이 요번에 한 32억 정도 될 거랍니다. 아니, 이게 정확해. 32억 정도. 제가 나름대로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이거를 다 취재를 해봤거든. 32억 정도 들 거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고 보조가 나온 게 15억 6천이래. 예. 그러면 한 17억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야, 지금. 왜? 반액도 보전을 안 해주니까. 이게 후보 개인 빚입니까? 당 빚입니까? 이게.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의 빚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지 빚이 아니고. 그러면 정당이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갚죠? 뭐, 건물이 있나? 그러니까 한 개 어떤 건물에 층을 전세 내가지고 쓸 텐데. 전세담보 대출을 받나? 여러 가지로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뭐 후원도 받았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0억이라는 돈은 아마 국회의원을 배출한,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대선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일반 국민들께 받는 또 후원금이 있고요. 그 금액으로 선거 자금을 치른 다음에 또 10%를 넣으면은 50%, 15%를 넘으면은 또 전액을 또 받기 때문에. 네네네.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물론 그 외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장사가 되는 거죠. 돈도 벌고 전국적으로 조직도 벌고 얼굴도 알리고. 네. 근데 그러한 그 국가의 세금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대선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될 말과 그리고 만들어야 될 공약과 비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한 그런 나쁜 단어나 그렇게 줬는데 세상에 그 돈으로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 새끼는. 특히나 아까 그 권영국 후보를 말씀하시면서 네. 소수 정당에서 지난 그 또 청년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 소수 정당이 대선에서 나오는 것에 기회를 박탈하고 또 국민들이 기회를 안 주시는 그러한 정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낸 것처럼 네. 이번 이준석 후보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발언은 향후에 젓가락 발언. 네. 또 정치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 청년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부정적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린 거 아닌가라는 큰 우려도 있습니다. 김성열 공보실장인가 공보실 2차장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개혁신당 그 사람이 어제 새벽 2시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더 이상 이준석 후보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 내라도 옆에 있겠다. 그래서 요번에 준 250만 표가 290만 표인데 저것도 틀렸어. 250만 표가 다음 대선에는 2,500만 표가 되게 가겠다. 가능할까요? 그러면 일단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못하게 옆에서 도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만은 장엄한 여의도에 나와가지고도 자꾸 이준석 후보 갖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형수 녹취 깝니다 뭐 이러면서 뭐라더라고. 그건 좋지 않은. 정말 나빠요 이거는. 8.34%.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291만 7,523표. 이제 뭐 하는 놈인지가 나옵니다. 자, 요번 대선 투표의 뚜렷한 성향입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가져왔느냐. BBC, 영국의 BBC가 우리나라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백령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근데 마라도는 안 썼네. 뭐 하여튼 다 썼어요. 흑산도.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울릉도, 독도, 백령도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정확하게 동서로 갈렸습니다. 동국서민입니다, 여러분. 동국서민. 야, 무슨 사자성어 같습니다. 동쪽은 국민의힘, 서쪽은 민주당. 자, 이 지도를 딱 보고 우리 임창희 도의원의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도입니다. 슬퍼요. 네, 동서로 지지가 나눠졌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더 그 세밀한 숫자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득표했냐라는 것은 이 지도가 맞지만 사실 그 안에 민주당이 얼마만큼 또 표를 얻었는지, 또 국힘은 얼마만큼 얻었는지 네. 그 차이라든지 그 격차는 저는 이번에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격차는 많이 그런데 대구 경북은 그렇지도 않아요. 부산, 울산, 경남은 그러니까 출구조사보다는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많이 얻었고 강원도도 많이 얻었어.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은 우리 그 박대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쇼츠에도 되고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막 연설도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국민의힘을 찍어준다면 사람들이 우리 대구를 뭘로 보겠습니까? 내가 우리 박대희 위원장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더군다나 금희정 씨라고 그 의사 그 사람이 내가 TK의 장녀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연설을 했어.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 25%도 득표를 못 했어요. 원래 TK에서 30%를 득표한다 했잖아.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결과로만 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 저는 강원이랑 부울경 또한 이제는 흰색 어쩌면은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됐고 네. 특히 이런 색깔처럼 회색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회색보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하얀 바탕이 됐다고 보고 근데 아쉬운 거는 TK입니다. 그 대구 경북이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섬처럼 그것도 TK는 이번에 너무 심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또 과제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한 30-40%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이가? 왜 막판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돼. 또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 그런 TK의 그런 그 섬이 돼버린 그런 현상을 그 깨어 나갈 좋은 정책과 국정을 운영할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에 있어서 정말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곡관리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호남이 나를 지지 안 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니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니까 쌀 생산을 줄이라 라고 하는 정말 그 모든 정책 위반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쌀 생산이 너무 많이 돼서 문제니까 쌀 생산이 많이 되는 신동진 쌀 품종을 걷어내라. 그래가 신동진 쌀 심으면은 야 씨발 너왜 신동진 쌀 심어 라고 잡아쳤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은 무수히 많지만 정말 무능을 대변하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말이 지금같이 일본에서 쌀 생산 체제, 쌀 유통 체제, 쌀 소비 체제 할 거 없이 전부 다 빵꾸 나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폼 잡고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쌀은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볼 때, 저 나라는 또 뭔데
우리한테 쌀 좀 줘. 그럼 우리가 5배, 정가의 5배, 6배 할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스스로 포기해버려, 스스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농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그런 쌀 생산량이 큰 변동성을 가졌던 거는 기후위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무리 윤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농업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생산된다니까 쌀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너무 단순하고 그런 획일화된 논리가 아니라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한민국의 이 농업 또 식량 자원을 이 식량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게 없이 지금 현재의 생산량과 그러니까 수요 공급만 보고 공급 많으니까 공급을 줄여라. 그러면은 나중에 공급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 변동성 생겼을 때는 그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그냥 굶어라. 아니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나중에 자기 임기 그만둔다 이거지. 그거는 다음 지도자의 문제다 이거. 하여튼 씨는 진짜 나 진짜 욕 나올 수밖에 없어. 윤석열이는 따라서 이봐. 어제 투표하러 간 2사람이에요. 웃고 있어. 웃잖아. 지 때문에 지금 거의 2조 원이 넘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고 있고, 정확하게 말해서 작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250조 원이 사라졌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거 보고 한국 안 가야지 하는 관광객도 다 돈이다 이거야. 그게. 경기도 광주는 관광을 하러 옵니까? 외국인들도 안 오지만 사실은 관광 요소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선을 하면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사실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특히 도로에서도 차들 만나게 되고 또 시장이나 많은 그 가게, 그 중소기업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은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자영업이 다 죽었다니까. 예. 저는 처음 놀란 게 광주의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100m가 막히는 길이 안 막히는 겁니다. 네. 차가 안 댕겨. 차가 안 댕겨. 이걸 타던 선거운동원 분들과 너무 크게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 차가 없지? 그리고 상가를 가면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그 주인 그 사장님께 죄송하다 하면서 인사도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사 먹어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지금 저들입니다. 그럼 이제 경기는 좀 살아날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민생을 살리는 것을, 민생 회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서 이 민생 위기를 헤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15층에 꼴태극기가 살아. 15층에. 이마 어느 정도였냐면 나이가 76이에요. 이 어르신이 우리 딸들 보고 작년 12월 3일에 너가 아버지 이제 죽었다 캐라 하면서 이랬다니까. 설마. 진짜. 나이가 76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받아주지도 않아.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잠깐 내려갔는데 만났어요. 또. 그러면서 하는 거야.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며. 안 봐도 이제 황이다, 황. 아이고, 이 까가 민생을 무엇을 알아? 학생회장이나 하고, 미문화원에 불이나 지르고. 또 미문화원이라고 하네. 미 대사관에 불이나 지르고. 대사관에 불 지른다. 내가 다 좋은데 미문화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할배가 다르나? 거기 다르나? 이러더라. 문화원하고 대사관은 틀려요.
문화원장하고 대사관장하고 얼마나 다른지, 대사하고 얼마나 다른지 알아요? 문화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대사는 안 된단 말이야. 예. 이 인간 둘이가 어제 서초구에 한 초등학교에 우리 임창희 의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이제 경찰 가겠죠. 아니, 검찰한테 가겠죠. 그럼요. 잘못된 부분은 그 책임을 져야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 둘이에 대한 재판이, 더군다나 줄리에 대한 재판이 81년도에 그 강청 재판이잖아. 중국의 네. 강청 재판.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와, 막 불복한다고 막 난리쳤던 그 강청 재판이 재현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그런가? 그러한 그 그림이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법에 의한 그 잘못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이분은 지금 그냥 투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정치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놀러 간 거죠, 놀러. 야, 그러니까. 그렇죠. 놀러 가면서 그 보수에 대해서 양복은 말라 입고 갔대. 패딩 입고 가지. 근데 이번 대선으로 정치적 심판도 된 겁니다. 이 정치적 심판과 이제 앞으로 법적인 또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4,300만의 국민들 중에 3,500만 명이 참여한 국민 대배심단 재판입니다. 맞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단죄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1일 날 조희대가 희대의 재판을 통해서 저거가 13명 저거가 이재명을 링 위에서 끌어내려 버리겠다라는 엄청난 도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1728만 명이 좋다고 찍은 이재명 대표를 저거가 무슨 수로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저는 정말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근데 대법관 저거는 그렇게 눈치도 잘 보는 것들이 왜 막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난리래요. 나는 마지막에 끼어들어서 마지막에 정체가 탄로나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조희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조희대하고 한덕수, 이준석, 그 다음 조정훈이 4명이에요. 그 4명은 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 학부 출신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최고의 그 대학 출신에 최고의 경력을 쌓고 최고의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런 애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학연 또는 뭐 그 가져왔던 뭐 그 조직 그런 걸 좀 다 배제하고 그거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애들을 보고 공부를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아니 깨우치고 우리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서울대 나와도 결국 저렴밖에 안 되는. 반박을 못하네. 아빠 하버드 나와도 결국 저렴밖에 안 되는데. 와 내가 정말. 근데 저는 어느 학교에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정치의 구조를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개혁과 혁신을 해나가야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딱 맞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미래 전장에 맞는 미래의 삶에 맞는 옷과 갑옷을 바꿔오는 것 같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이번이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영남 출신이라야 대통령이 된다. 호남은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김대중이기 때문에 당선이 됐고, 두 번째 이유는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500만 표를 영남에서 갖고 갔다. 영남에서 500만 명이 이인재를 지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선됐다.
그 뒤로 당선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모든 사람들이 PK, TK 출신이다. 따라서 경상도 사람이라야만 대통령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정동여이가 대통령에 도전했을 때 25%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영남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넣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요 63% 투표율로 당선됐어요. 세상에. 대통령이 63%로 당선이 돼요.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뭐 인구수가 영남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결과적으로 영남 출신의 후보들을 민주당에서 만들었고 뭐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로만 보면은 영남 출신이어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영남 출신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 정치인은 아마 엄청난 험난한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자라고 성장한 정치인은 온시에서 자랐다면 영남에서 자란 분은 혹한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한 거죠. 네. 그 강한 경험과 이 정신력으로 대선이라는 전국 선거에서 누가 더 경쟁력을 갖느냐. 그랬을 때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더 경쟁력이 갖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영남 출신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호남이라는 데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이른바 5.18도 내란이니까요. 5.17 그 군사계엄의 연장이니까. 내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일종의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당이 되겠죠. 인정하지 않는 게 되지만은 인구수가 적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결재적인 표결에서 자꾸 밀려. 그러니까 뭐냐면 영남 출신인데 뭔가 호남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영남 출신인데 호남의 입장에 서서 그렇지만은 일정한 사회적인 성공도 이룬 사람. 다 보세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3명 다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돼? 민변으로서 활동한 사람. 뭐 요런 식으로 일때까지는 공식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죠? 5.18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죠. 이 새끼가 얘기한 지난번에 요번에 검사 출신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는 민변 출신들을 도배를 하지 않았나? 말도 어째 그래 밉게 하노? 전혀. 민변 출신들로 도배하지 않았냐? 아유 씨.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민변 출신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과정을 알고 있고,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민변이라는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놓기에는 부족할 만큼 기존의 질서, 기존의 안위적인 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민변이라는 단어, 저는 일정 부분 민변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사와 비교하는 건 안 되죠.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른 검사하고 네.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어떤 집단으로 정의 내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그 집단을 하기 전에 그 한 분 한 분의 가치와 활동, 경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요번에 이 김건희 이거는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겠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김건희가 저 년놈이 우리 대통령 자리를 2년 6개월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나 수치스러워. 정말. 2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이었잖아.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이한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네.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내란까지 저질렀던 그런 정권이죠.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거. 네. 그 경기도의회 건물 있잖아요. 네. 하고 도청, 교육청 다 있잖아. 그 공정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온갖 이런 건물 다 있잖아. 맞습니다. 주택금융공사부터 해가지고 다 있잖아. 어느 그 세트로 다 지어지는데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공정률로 보면은 이제 거의 95%를 넘어섰습니다. 95%? 그러면 95%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도서관 들어섰어요? 이제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서 이제 오픈합니다. 오픈 아직 안 했군요. 이게 국민들에게, 아니, 경기도민들에게 제대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빨리 오픈을 해야 돼. 도청보다도. 도청은 좀 늦게 지어지면 어때? 도청부터 제일 먼저 짓고 있어요. 도청, 그 다음에 도의회, 자, 그 다음 거기에,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다 지어졌습니까? 네, 거기도. 그러니까 도서관부터 먼저 지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봤을 때는 네.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의회라는 이 3개의 주요 행정과 입법이 모여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GH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GH 경기도 하우스 한국은행 그 경기지부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주택금융공 하여튼 그런 거 등등의 시설들이 같이 있는. 경기도 도서관은 왜 빼? 도서관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완벽하게 다 져서 한 번에 오픈하면 시민들도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경기도 복합센터 요쪽 가면 있어요. 우리 임창희도 지금 거기서 근무하다 뛰어온 거예요. 내가 가기가 싫어. 너무 공사가 늦어. 제가 수원에 안 살고 처음에 분당에 살 때 저게 첫 삽을 떴거든. 그래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제가 파주 교화로 갔습니다. 교화로에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경기도 여기 광교에서 1년을 살고요. 법조타운에서 1년을 살고 병원에 갔다가 내가 쓰러졌으니까. 병원에 가서 나는 이제 다시는 못 나간다. 이러고 있다가 다시 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작년 12월에 거기를 다시 가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야. 와, 내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정말 그 과정을 못 보겠어요. 아이고. 강사님의 그 마음 압니다. 근데 그 어떠한 건물, 너무나 필요한 기능일지라도 1년, 2년을 빨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행정타운은 마치 유럽의 성당과 같이 10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쓸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왜 빨리 공사 안 끝나가 아니라 정말 계획은 100년 후에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도 될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행정 시스템에 적합하게 그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거기에 먼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공사가 늦어지는 것도 물론 문제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쉬어가는 코너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보시죠. 이번 대선 본인 김성진은 2013년 7월 11일 및 2013년 8월 15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이준석에게 룸사롱 접대 및
접대 여성 2차 자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술서. 이걸로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로 김성렬이 그런 아들은 뭐 한다고 이준석을 실드 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임창희도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30층인데 밑에 1층에 지금 부인이 계신데요. 자, 부인이 정상적으로 있는 애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잖아. 그거는 또 그분의 어떤 아니 자유이기 때문에. 아니야. 결혼을 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의 대학을 나왔잖아. 좋은 조건의 직업을 종사했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 애를 빨리 셋을 낳아야. 애 셋을 낳았잖아. 그죠? 애를 셋을 낳아야 이런 대선에 나왔을 때 더 짜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니까 좋습니다. 아니면은 애를 낳으니까 애 키우는 재미에 날가는 줄 모릅니다. 고통. 애 키우는 고통. 그래, 날가는 줄 모릅니다. 이건 말이 되지. 결혼 해봤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럼 무슨 결혼을 하는, 애 낳아봤습니까? 안 낳아봤는데요. 그럼 뭐 애를, 이래 되지 않겠어요? 네가 네 애를 안 낳아놓고 뭐 남을 보고 애를 낳으라고 난리야. 접대 여성, 룸사롱 접대 및 접대 여성 2차 자리를.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이동형이라고, 그, 이동형의, 그, 있잖아. 내 이름도 잘, 왜 정치평론가. 네. 이동형. 네. 초밥 썰다 온 사람. 그, 이동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룸빵 전문가로서. 그 사람이 룸사롱을 자주 갔나봐. 룸빵 전문가로서 내가 얘기해 줄게. 130만 원을 접대했다는 거는 2013년 당시에 130만 원이라는 거는 뭐 양주가 2병에 한 병에 20만 원이래. 그러면 양주가 3병을 먹었다는 거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룸사롱에 혼자 있었을 리가 없잖아. 누구 한 사람 더 있었잖아. 그럼 합쳐서 10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왜 남느냐? 2차 성접대. 이게 30만 원이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보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저는 진짜 지금 임창희보다 훨씬 잘 나갔습니다, 당에서. 진짜 제가 그러고 계속 당에 나갔으면은 이준석 같은 애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죽어도 나는 룸사롱을 안 간다라는 게 있었거든. 난 룸사롱에 한번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한번 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밀고 막 이래가 나를 접대한다고 밀고 막 이래. 룸사롱에 갔는데 왜 룸사롱 알잖아. 나가는 곳이 없잖아.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왜 이래 들어가면은 소파 한가운데에 앉으면 갇혀버리잖아요. 소파 한가운데까지 들어갔어. 저 어떻게 탈출할게요? 탁자 위로 나오시지 않았을 것 같고, 탁자 아래로? 어이, 탁자 아래는 막혀있지. 그럼 의자를 통해서? 아니죠. 이래 아이들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비키죠. 위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어디 위로? 의자 위로? 저기, 이런. 테이블 위로? 테이블 위로. 테이블 위로, 멀더라고. 아니, 이게 한 2걸음 걸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5걸음을 걸어도 여전히 테이블이야.
테이블 위로 걸어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못하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걸어서 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완전 난리 나더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는 제가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정도는 했었거든요. 아예 안 합니다, 술을. 그때 속았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권해도 안 해요. 제가 그때가 뭐냐면 2007년도였어요. 한창 대통령 선거 한창 할 때 아닙니까? 그때 그랬다니까. 임창희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없어요?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없고요. 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줍니다. 예.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정치의 철인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 나누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한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자술서에 적혀 있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제는 우리 정치에서 좀 사라져야 되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접대 방식, 그 관계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아 정말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자유나 일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방식도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적합하고 부끄럽지 않은 방식.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그 후보가 취했던 태도 마치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끄러워. 자꾸만 하죠. 수사가 끝났대요. 수사가 끝났대요. 그거는 수사가 끝난 게 아니고 수사를 안 하고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다 돼가 끝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300번을 넘게 압수수색을 한번 해볼까?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예, 우리 임창희가 어찌 웃고 있는지 제가 화를 못 내겠어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리박스쿨 양메리, 이게 정광훈 며느리야. 손효숙, 이게 우체국에서 근무했던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그럼 나는 왜 안 됩니까? 차고 넘치죠? 나는 왜, 내보고는 오버스펙 하셔서. 양메리, 여러분 정광훈이가 맨날 씨부리면 옆에서 영어로 통역하는, 동시 통역하는 그 양메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갖 극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는 창녀다, 강제징용은 돈 벌러 간 거다, 5.18은 공산폭도가 일으킨 거다, 4.3도 공산폭도가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니까. 더 웃긴 거는 여순 사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아. 몰랐나 봐. 여순 사건? 그런 게 있어요? 와, 여순 사건의 굴욕이다, 진짜. 이거는 경기도 광주에는 이런 사례가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인천에 5개 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 10개 학교가 이미 1년 동안 늘봄학교 교사들이 파견돼가지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죠. 자, 본인이 시장이다. 근데 만약에 관할 경기도 광주시에서 초등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 늘봄 교육과 같은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또 어쩌면 학교 안에서 교육도 저는 최대한 자유를 그러니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관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건 있죠. 또 아이들도 다양한 관점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인해야 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반헌법적입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설립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의거해서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19를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관여 안 하고 밑에 애들이 관여했는데 거기에도 간첩들이 와가지고 더 활발해졌다. 간첩들. 자, 불의에, 부정에 저항한 4.19의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헌법적인 교육인 거야. 우리 육고하고 헌법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념에도 맞지 않아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4.3 제주 4.3 민주화 운동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 통일화 운동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소설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우 빨갱이가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님은 또 역사를 전공하셨고 역사를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더더욱 느끼실 겁니다. 역사에서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1번이지 않습니까? 물론 두 번째로 나의 관점에서 어떤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사안은 헌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관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특히나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이 되고 있겠지만 저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 서울특별시장이 이거 몰랐을까요? 인천광역시장이 이거 몰랐을까? 오세훈이가 이거 몰랐을까? 지금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이가 이거 몰랐을까요? 난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봐요. 이거. 알았다고 더 봐. 큰 문제인데. 예, 이거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오세훈이하고 유정복이가 이거 알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도는 어떻게 수비를 잘했네. 경기도는. 경기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임태경 계시겠죠. 경기도에 교육 보좌관이 이주호였잖아.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보좌관이 이주호였잖아. 근데 어떻게 경기도가 수비를 했을까요? 그래도 도청의 견제가 있어서가 아니 뭔가 도청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 도의회의 견제도 있었어. 김동여이가 수박인 줄 알았더니 강단이 있네. 교육 내용을 보고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면 다행이죠. 김동연이 너 몰랐는데.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관점이 있는 분이라면 장관의 도지사의 보좌관 하는 사람이 실수로 서류를 안 올린 게 아닐까. 그래서 안 올렸는데 내가 안 올렸는데
자네가 나를 살렸네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도지사까지 보고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 교육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전에 그러니까 예방되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교육이 진행됐다고 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거거든요. 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펼치는 것을 제안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이런 게 경기도에도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도의회에서 나와서 예. 문제 제기랑 비판을 해야죠. 문제 제기 비판을 했겠죠. 그죠? 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연령별 표심. 아, 이거. 자, 20대 이하 여성분들이 많이 찍어서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까지 되고 요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60대가 다 이재명 후보를 찍어준 게 0.9% 모자랐습니다만 그래도 선빵했다. 70대도 원래 20%밖에 못 따는데 14%나 더 찍어주었다. 이게 뭐야? 박가리의 효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자는 20대 이하하고 20대의 남자들하고 18세, 19세, 20세의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재명이 꼴찌더라고. 이준석이 1등이더라고. 이거 심각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도 이준석이 1등이에요. 김문수가 2등이에요. 이재명이 3등이에요. 20대에서 1등을 한 거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찍어줬어요. 소위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20대 남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20대만 때만 하더라도 나 때는 말이야 해서 또 좀 그거 하긴 한데 우리가 20대만 하더라도 당연히 민주당이었지 않습니까? 왜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37%나 찍어줬을까요? 일단 통계 자료는 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지만 네. 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또 오류가 있습니다. 이 표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당 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3년, 4년 후, 5년 후, 10년 요거 봐. 네. 요거 봐, 요거. 네. 요걸 아마 따로 맞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24, 36, 37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전 페이지만 보여주시면은 예.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40대가 50대가 되고 50대가 네.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진보적인 민주당의 그 영역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남성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20, 30대 남성들이 문제가 있어라는 관점보다는 예. 그들이 바라보는 이 사회, 저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좀 뭔가 변화를 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은 20, 30대 여성분들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변화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올바로 가야 돼라는 거에 좀 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20, 3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지금은 이준석 후보한테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몰렸어요. 네. 뭐 거기에 주이삭이 88년생이고 천하람이 90년생이고 네.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렇죠. 사실 이기인도 뭐 90년생, 92년생? 하여튼 뭐 그 이기인하고 같이 도의원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기인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친구처럼, 그러니까 동년배 친구처럼 사실 같은 세대라는 것만으로도 큰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가져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 논의의 시작 때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서 보여준 행동, 그리고 토론에서 보여준 그 말을 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20, 30대 남성들의 이 원하는 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한 변화와 혁신에서의 적합한
정치인은 이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공약지만 봐도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경제적인 부분. 자, 우리 공약 한번 봅시다. 정치적인 부분,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그리고 어떠한 비전, 로드맵을 정말 가지고 있고 고민이 담겨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AI 세계 3대 강국 공약. 이게 20대에 관련된 공약이에요. 여러분.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 이것도 20대에 관련된 공약이에요. 20, 30대에.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니, 내가 거짓말 합니까? 이준석 37.2, 20대 이하 남자. 그 29살에서 18살까지의 남자예요. 이준석 37.2, 이 김문수 36.9, 2등이죠. 이재명 24.0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58.1, 25.3, 10.3. 여자들은 진짜 이준석이 존나 싫은 거야. 근데 봐. 30대 남자는 37.9, 이재명이 1등이에요. 34.5, 25.8. 요렇습니다. 30대 여자 57.3, 31.2, 9.3. 요런 식으로 됩니다. 주가지수 5000 시대, 이것도 저는 2030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2030들이 저는 이거에 좀 문제가 있다고. 교육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30이. 누가 와서 교육하는 거, 이걸 전부 다 꼰대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공약집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또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이것도 2030을 타겟. 아니 무슨 우리 같은 50대가 뭐 K컬처를 보고 뭐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냥 인터넷 채널이나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잘 노는,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러면은 김문수는 왜 34%야? 그게 통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김문수는 왜? 야, 보세요. 이준석은 그렇다 쳐. 김문수는 왜 34%냐고. 이게 우리 다음 선거에 광주시장이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네. 전라도 광주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의 시장을 꿈꾸는 우리 임창휘 의원에게도, 경기도의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태입니다. 맞습니다. 20대가 30대는 그나마 좀 낫다고 보고, 20대가 남자들이 도무지 우리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다. 개혁신당에 대대적인 표를 던졌다. 따라서 이준석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자란체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임창희 도의원께서는 20대의 이러한 소위 말하는 반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반란이 좋은 방향을 향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요. 공약은 사실 모두 국민한테 중요합니다. 근데 전 특히나 20, 30대 청년분들께 이 공약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치, 특히 선거는 어떤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 이번 대선은 5년 후, 10년 후, 어쩌면 20년 후의 대한민국의 비전, 그 그림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우리 공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약이 우리의 토론장에서도 또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장에서도 이야기되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이 공약과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경기도 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그 판단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꿈을 국민들께 또 청년들께 드릴 수 있느냐가 사실 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치인으로서의 꿈이기도 하고 또 시장을 준비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내다볼 때도 제가 제 자신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건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20대 남성의 반란은 그 에너지는 의미가 있지만 그 방향과 목적지에 있어서 이곳으로만 가준다면은 저는 이 또한 대한민국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20대의 지지를 확인한 이상 20대의 남성에 맞춘 정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정치인이라는 것은 원래 저질의 정치인들이 하는 게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장재원이가 그랬잖아요. 아니 정치인이 핵심 지지층 보고 정치하지 누굴 보고 정치하냐고. 그게 언뜻 맞는 말 같은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태극기 보고 정치합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면 20대 남자를 위한 거다 보니까 자꾸 갈라치기가 되는. 그럼 저게 크나큰 갈등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맞는 방법은 아니고 네. 맞는 정치도 아닙니다. 네네. 정치라는 것은 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특정 계층에 필요한 부분들 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정치인도 필요하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라고 하면은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금을 뭐 신세대와 구세대를 나누자라든지 이거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거든요. 네네. 그분들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결국에는 청년들한테도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나쁜 정치일 뿐입니다. 네. 이것을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죠. 저출산이 기본적인 문제가 돼서 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이 되는 이유는 애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그만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우리나라에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먼저 애를 많이 낳겠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고령화된 사람들은 많아.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20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고령층을 먹여 살리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세계 선도 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전 연령대에서 동일한 노동을 해도 훨씬 더 경제적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므로써 연금 자원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공적연금을. 그게 아니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도 그거 뭐 다음 통치자가 하지 뭐 이래버렸기 때문에 주가지수 5천 이런 공약들을 아예 내놓을 생각도 못 했잖아. 저거 마누라가 그 꼴인데 무슨 윤석열이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더 이런 경제에 누구 하나만 얘기해도 훨씬 더 많은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걸 해야 20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불안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누구나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정을 만들고 또 그 가정 안에서 결혼과 또 육아를 하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이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의 10년 후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들, 정치적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첨단 산업과 4차 혁명의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의 길이 아니라
쇠퇴하고 가난한 국가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정치가 지난 3년 동안 무능하고 또 자신들만을 위한 결정을 했다.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엔 미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후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에 굶주려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 사회는 어떻게 기본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많은 경험과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들이 네. 정치권 안에서 구축이 네.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수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우리 그 임창희 광주시장 후보의 정치적 앞날에 밝은 길만, 꽃길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1년 남았어. 내년 6월 3일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거 1년 남았어. 예, 우리 모든 거에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임창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고 싶습니다. 빨리 몸을 완전히 다 갖추어서 뭐 새로운 어떤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이제는 후보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김민석 국무총리의 시대. 네. 여러분, 강훈식 비서실장 시대. 뭐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수박이 민주당에 2명 있네. 아, 3명? 3명 있네, 3명. 민주당에 3명. 서삼석, 고민정, 그 다음에 곽상은 이 3명의 수박을 강훈식이 거대한 수박이었는데 비서실장으로 뽑혀가면서 거기서 수박을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 예. 아, 통합 말고 응징의 정치. 예. 고민정, 곽상은, 그 다음에 뭐야 서삼석. 서삼석이 누군지 알죠? 예. 전라남도 저기 어디야? 흑산도 쪽 아닌가? 그게 박지원인가? 하여튼 저기 전남 영암 그쪽이에요. 영암 신안 뭐 이쪽이 하고 서삼석 그 다음에 고민정 서울 광진 그 다음에 서울 종로 곽상은 3명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김민석 국무총리의 시대, 임창희 도의원과 함께 바라본 지난 6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5년 더 나아가 10년 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잘려서 한 며칠 동안 여러분께 공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손 들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